만약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 땅은 절대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얽힌 긴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늦은 오후 긴 복도가 희뿌연 형광등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자식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78세 김영수 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무겁게 의사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아들 태식, 딸 영미, 그리고 막내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숨기며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환자분, 들어오시죠. 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느린 걸음,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뒷모습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MRI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이 확인됩니다. 지금은 큰 위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큰아들 태식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약물 치료와 가족의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 고요한 진료실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 땅은 절대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 순간 진료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막내 준호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 영미는 손에 쥔 가방끈을 바짝 움켜쥐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듯 흔들렸고 손가락은 진료실 책상 위에서 자꾸만 떨려댔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치매 증상 같았지만 그의 한마디는 너무나 또렷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들, 지금 환자분의 말은 깊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치매 초기 환자분들이 종종 억눌린 기억이나 과거의 감정을 불쑥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하신 건지 들었지? 땅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미가 곧장 반박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 안 보이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했잖아. 제정신이 아니신 거야. 아니야. 막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너무 분명했어.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 복도 끝,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세 남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만 불꽃처럼 마주쳤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결국 거실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에는 여전히 병원 냄새가 밴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땅 정말 우리한테 주실 생각 없으신 겁니까?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영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러나 태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뿐이야. 우리가 땅 문서를 찾아야 해. 이대로 두면 큰일 나. 그 말에 영미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지금 우리가 싸우면 아버지만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나 이미 갈라진 균열은 메울 수 없는 골짜기처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자식들은 서로의 눈빛을 견디지 못한 채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큰아들 태식은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인정하자. 아버지께서 치매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야지. 영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아직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오빠는 땅만 눈에 보이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두 사람을 말리려 애썼지만 태식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너는 평생 아버지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간병도 돈도 다 내가 책임졌어.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을 해? 뭐라고?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병은 엄마가 다 하셨잖아. 오빠는 돈만 대고 다 빠져 있었잖아. 순간 거실에 있던 공기마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아버지 앞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 문서 어디다 숨겨둔 거예요? 영미가 화들짝 놀라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가 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작은 떨림이 눈가에 번졌습니다. 그 미묘한 반응이 자식들의 마음속 불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결국 아버지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속 오래된 서류 뭉치, 서랍 속 낡은 봉투들, 심지어 침대 밑까지 먼지 쌓인 종이 더미 사이에서 그는 오래된 봉자가 찍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겉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태식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이름이 아닌데? 이건 누구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태식은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게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닐 수도 있어. 거실로 모여든 가족들 앞에서 봉투는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봉투가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편지는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한 문장 하나가 가족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은 내게 줄 수 없다. 그 땅은 내가 평생 숨겨온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은 편지를 움켜쥔 채 얼굴이 창백해졌고 영미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막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라니?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으셨다는 거야?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 묻어둔 비밀이 드러난 듯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왜 땅을 우리한테 주지 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해라, 태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눈물로 번들거렸습니다. 영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땅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거죠?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몸을 움찔하더니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눈동자가 허공을 가르며 떨리듯 움직였고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땅은 피로 산 거다. 자식들의 눈이 동시에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피? 영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처럼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한마디는 칼처럼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태식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피로 샀다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땅에 뭔가 숨겨둔 거예요.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땅 때문에 누군가 다친 겁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짙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무겁게 깔린 정적을 깨트린 것은 결국 큰아들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한테 똑똑히 말해줘야 합니다. 탁 종이가 바닥에 흩날리며 삐걱이는 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사람이. 자식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미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라니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입술은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었다 빼앗은 거다. 순간 형제들의 눈빛이 서로 얽혔습니다. 피로 샀다, 빼앗았다.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였군요. 엄마, 다 알고 계셨죠? 영미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끝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흐느끼듯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 땅에서 사고를 냈다. 이웃이었고 친구였던 사람을 다치게 했지.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그 땅을 숨기고 싶어 했던 거다.
자식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사고? 준호가 힘겹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 땅은 원래 너희 아버지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신 거다. 순간 태식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우리 몫이야. 왜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공기는 한순간에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영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오셨잖아. 그 마음은 생각 안 해? 나는 현실을 생각하는 거야. 태식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을 지켜야 우리도 살 수 있어. 아버지가 무슨 죄책감에 시달렸든 그건 과거일 뿐이야. 그 말에 준호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 땅은 저주받은 거야.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주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 땅을 가지면 우리까지 망하는 거야. 순간 세 남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엉키며 거실을 메웠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그러나 이미 형제들의 마음속에 번진 불신과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하시는데 분명히 뭔가 숨겨둔 게 있어. 그냥 치매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 영미가 울먹이며 맞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 한쪽에서 아버지가 정말 뭘 숨기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 흩어졌지만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결국 태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낡은 장롱 밑까지 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에 닿은 건 바랜 종이 다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 열리며 영미가 들어섰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식은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증거를 찾는 거야. 아버지가 뭐 숨기고 계신지 우리도 알아야지. 영미는 분노로 치를 떨며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쳤어? 아버지 물건 함부로 뒤지면 안 돼. 두 사람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가 바닥에 떨어져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소란에 놀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손에 들린 낡은 종이는 이미 반쯤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땅 문서와 편지 조각이 보였습니다. 준호도 달려와 찢어진 편지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빚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 내가 지고 있는 죄.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과 얽힌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모님, 제가 괜히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김 어르신께서 몇 년 전부터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한 말씀이라니요? 어머니가 놀란 눈빛으로 묻자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거다.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시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박순애 맞나요? 어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 준호는 아버지를 간병하던 간호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박순애.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그는 오래된 동네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성북구 골목, 작은 세탁소 앞. 흰 머리가 희끗한 노인은 준호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 아들 아닌가? 준호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묻는구나. 다들 모르는 줄 알았지. 내 아버지는 원래 박씨 집안 땅을 소유할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 큰 사고가 있었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중에 박씨 집 가장이 산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거든. 그 자리에 있던 게 바로 내 아버지였어. 하지만 그 일은 끝내 묻혔다. 대신 땅은 내 아버지 몫이 됐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집안은 그날 이후 풍비박산이 났다. 남은 가족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그게 진실이다. 그날 밤 준호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무겁게 깔린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피의 대가 사실이었어.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 영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게 다 그 때문이었구나. 그러나 태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옛날 사람들 떠도는 소리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현재야. 법적으로 땅은 아버지 명의고 결국 우리 몫이야. 영미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언제까지 돈 얘기만 할 거야? 아버지가 어떤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는 안중에도 없어? 태식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고통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질 거야? 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겠어? 며칠 후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영미가 낡은 앨범을 꺼내 펼치자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가족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와 가족 마지막 날 1978년. 영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 말대로라면 이들이 바로 피해자 가족이잖아. 준호는 충격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편지에 박순애라는 이름도 사진 속 저분이구나. 태식은 사진을 낚아채듯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다 지난 일이야. 땅은 결국 우리 집에 남아있잖아. 그게 현실이야. 영미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 말이 죄책감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그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 이제 알겠어? 거실 공기가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돌려줘야 했는데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집착에 사로잡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고 영미는 아버지의 죄를 감싸려 했습니다. 준호는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편을 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형제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본성, 부모의 숨겨진 죄,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폭발 직전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어르신이 없어지셨어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고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까지 침대에 계셨는데 10분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형제들은 곧장 CCTV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복도를 느릿느릿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흰 환자복 차림에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봉투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거잖아. 준호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거죠? 왜 저런 밤중에 밖으로? 태식은 CCTV 화면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경찰이 출동했고 가족들은 병원 근처 공원과 버스 정류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녘 공원 벤치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흐린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미가 달려가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얼마나 위험한데.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들더니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다. 하지만 끝까지 볼 자격은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길로 적힌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태식이 손을 떨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건 땅이 아니다. 그 땅보다 더 큰 죄, 더 무거운 짐은 너희 어머니의 희생이다. 내가 빼앗은 건 땅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었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희생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 묻어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식은 다음 장을 넘겨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 분명한 아버지의 필적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제목 그날 밤의 진실. 당시 나는 줄줄이 딸린 동생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아내는 곧 태어날 셋째를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 손목은 부러질 듯 얇았고 볼도 푹 패여 있었다. 뒷모습만 보면 임산부인지 모를 정도였다. 공사장 반장이라는 것은 허울만 좋은 직업이었다. 딸린 식구들 배불리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나는 빼빼마른 임신한 몸으로 아픈 시부모님과 줄줄이 딸린 시동생들, 뒤치다꺼리를 하던 아내가 쓰러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말았다. 얼마 전 들어온 값나가는 자재들,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어 창고에 고이 쌓여 있는 자재들,
순간 머리를 흔들어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가 처마 밑에서 담배만 피워댔다. 한번 떠오른 생각은 떨쳐버리려 할수록 더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나는 마지막 남은 담배를 비벼 끄고 결심한 듯 비를 뚫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칠흑처럼 어두워 앞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손으로 더듬어가며 자재들을 챙겼다. 하나씩 챙길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부모님의 약가, 동생들의 옷, 쌀가마니, 학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날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실컷 먹이고 태어날 셋째. 베네쩌구리 살 생각으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소가 떠올랐다. 돈이란 게 이렇게 얄궂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요? 문태영의 목소리와 함께 눈이 부셔왔다. 문태영이 폭우로 공사 현장이 물에 잠길 것이 걱정되어 왔다가 나를 본 것이다. 영수 형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당황한 나의 표정과 손에 들린 감나가는 자재를 보자 태영이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형님,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순간 내 손에 들려있는 자재를 휙 낚아챘다. 내가 이번만은 눈 감아드릴 테니 형님도 다시는 이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뒤돌아가는데 나는 내 행동이 들통난 것도 창피했지만 손 안에 들어왔던 돈이 미소를 띠게 했던 나의 상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다. 내 눈에서 빛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았다. 순간 발 아래 돌을 집어들었다. 왜 들었는지 그 돌로 뭘 했는지 기억은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 앞에 태영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내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다. 순간 내가 미쳤었나 보다. 번개와 함께 나의 정신도 돌아왔다.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피부로 와닿았다. 숨이 끊어진 문태영을 내 손으로 묶고 자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은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 날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날은 그 사이 맑게 개었지만 나의 마음은 폭우가 내리던 전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폭우가 멈추고 공사장은 다시 인부들로 분주했고 문태영의 부재를 사람들은 바로 눈치챘다. 나는 어제 내가 저질렀던 죄를 문태영의 죄로 둔갑시켰다. 사람들에게 간밤에 침수가 걱정되어 공사 현장을 찾았다가 문태영이 자재를 훔치고 있는 것을 봤고 문태영이 나를 보자마자 자재를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 시절 모두 가난하던 시절이었고 문태영도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기에 모두들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문태영의 아내 박순애였다. 박순애 또한 임신한 몸으로 현장에 찾아와 목 놓아 울었다.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결국 박순애는 실신했고 인부들이 불쌍한 그녀를 업고 집에 데려다 놓았다. 없어진 자재와 없어진 문태영. 손발이 딱 맞는 이야기였지만 어찌됐든 없어진 자재에 대한 책임은 공사장 반장인 나에게도 돌아왔다. 그런데 나는 악마같이 그 책임마저도 이제는 졸지에 동네에서 도둑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제대로 된 세간살이조차 없는 문태영의 집을 찾아가 넋이 빠져있는 박순애에게 당신 남편이 훔쳐간 자재값을 물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변상하지 않으면 당신이 남편 대신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에서 출산하고 싶냐고 윽박지르며 협박했다. 남편을 잃고 정신마저 온전해 보이지 않는 박순애를 압박해 전 재산인 땅마저 빼앗아 버렸다. 그 당시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지만 초라한 집 한 칸 지어진 땅이었다.
얼마 뒤 박순애는 몸을 풀었고 딸을 낳았다. 땅도 빼앗기고 동네에서 도둑의 아내와 도둑의 딸로 낙인 찍힌 모녀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했다. 도망간 남편이 돌아올까 그 모진 세월을 억척같이 견뎌냈지만 그녀의 몸에 몹쓸 병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모녀는 동네 사람들 모르게 사라졌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는 완전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한다. 죽음을 앞둔 지금 내 죄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덮어둔 채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건 다시 한 번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다. 박순애와 그 딸의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탁한다.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 내 잘못으로 빼앗은 땅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다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밤마다 꿈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태영이가 나타났다. 내가 던진 돌, 그때의 핏빛 얼굴, 순애의 울음소리가 매일 밤 나를 쫓아왔다. 나는 잠들기를 두려워했고 깨어있는 순간마저 악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꿈이 사라졌다. 너희 엄마가 내 악몽을 눈치챈 것이다. 내가 땀에 젖어 몸부림칠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나는 몰래 지켜보았다. 밤마다 너희 엄마는 내 눈을 피해 제사상을 차려 문태영의 혼을 달래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사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듯이 그녀는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내 꿈속의 피가 멈췄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죄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순애뿐 아니라 너희 엄마까지였기 때문이다. 먹여 살려야 할 자식 셋을 두고 남편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죄를 함께 짊어진 여인. 그녀가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이제 숨기지 않는다. 내가 빼앗은 건 땅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삶이었다. 내가 짓밟은 건 순애의 젊음이었고 내가 더럽힌 건 너희 엄마의 눈물이었다. 그러니 내 자식들아, 제발 이 땅을 욕심내지 마라. 내 잘못을 덮으려 하지도 마라. 불쌍한 순애와 그녀의 딸을 찾아가 내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다오.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이어가야 할 유산이다. 태식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자마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형제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주워 담지 못했다. 준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흔들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거짓말로 우리를 키웠다고? 목소리는 금세 울음으로 갈라졌다. 영미는 눈을 가린 채 흐느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였어? 피 묻은 땅 위에서 자란 거야? 우리가 누린 게 다 누군가의 눈물 위였단 말이야. 태식은 분노에 차서 거실을 서성였다. 말도 안 돼. 이런 유언, 난 못 믿겠어. 아버지가 헛소리 하신 거야. 세상에 누가 자기 죄를 자식들한테 떠넘겨.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흐릿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알고 있었어.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를 향했다. 뭐라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터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께를 움켜쥐며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냈다.
너희 아버지가 밤마다 괴로워하던 걸 나는 봤어. 땀에 젖어 몸부림치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 나는 눈치챘지. 그 이름이 우리가 모르는 죄의 흔적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대신 빌었어. 문태영 순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내 죄처럼 끌어안고 빌었어. 밤마다 눈물로. 영미가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엄마마저 같이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몰랐으면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그래야 끝낼 수 있어. 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며 창문을 두드렸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분노, 충격,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들었잖아. 땅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뻔해. 순의 여사님과 그 딸을 찾아가야 해. 찾는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태식은 비웃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영미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최소한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외면하지는 말아야 해. 우리라도 사죄해야 해.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에서 작은 종이가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종이 위에는 단 4글자가 쓰여 있었다. 문민자. 거실 안이 다시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가 남긴 고백, 그리고 마지막 단서. 그것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비밀의 열쇠야. 찾아야 해. 어떻게든 찾아서 진짜 진실을 확인해야 해. 영미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서 뭐해? 이미 우린 다 망가졌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태식은 이를 악물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니, 더는 도망칠 수 없어. 아버지가 감춘 게 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흩어져 문민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도서관과 오래된 자료실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 구역에서 쫓겨난 한 집안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로 앞장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 이름은 문민자였습니다. 준호는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영미는 낡은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문민자가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남겼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문민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신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민자 그분은 오래전 큰 상처를 입고 이곳에 찾아왔지요. 하지만 결국 세속을 버리고 수녀가 되셨습니다. 영미는 숨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녀님? 그럼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신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은 먼 시골 수도원에 계십니다. 한편 태식은 술에 취해 차가운 밤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녀든 뭐든 결국 피해자라는 거 아냐?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 집안이 도둑질한 증거가 살아있다는 거지. 다시 집으로 모인 세 남매는 각자가 얻은 정보를 맞춰보았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해. 세 남매는 결국 문민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외곽의 수도원은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았고 길 끝은 잡초가 무성한 비포장길이었습니다. 차가 멈춰서자 세 남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는 게 맞을까? 그냥 덮어두고 살면 안 돼? 태식이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진실이 우리 발밑을 갉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 준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 끝내자. 이제는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 수도원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만 들려올 뿐 인간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흰 수녀복을 입은 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문민자 수녀님이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는 잠시 세 남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문민자입니다. 누구시죠?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영수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수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상처가 다시 피어오른 듯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 그 이름을 되뇌이며 수녀의 눈빛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름을. 세 남매는 더는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땅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렸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문민자 수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속을 버린 몸이니. 영미가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면 숨기지 말고 알려주세요. 그 순간 수도원 안에서 울리던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막이 흘렀고 세 남매의 숨결만이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수녀 문민자는 세 남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의 아버지가 끝내놓지 못한 그 죄의 무게를 이제 누가 이어받을 거냐는 겁니다. 수녀의 말이 끝나자 거대한 벽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은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태식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그 죄를 짊어져야 해? 잘못한 건 아버지잖아. 우린 몰랐다고. 죄를 묻는다면 아버지에게 묻든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묻든가 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수도원 벽을 울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태식아. 그 죄의 대가 위에서 우리가 살았잖아. 아버지가 빼앗은 걸로 우린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집에서 편히 잤잖아. 그걸 모른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없을 수 있을까?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세상이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영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아버지 대신 벌이라도 받으란 거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은 성당 안공기와 섞여
더욱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녀 문민자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듯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를 겁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지은 업보는 결국 또 다른 모양으로 당신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녀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세 남매의 가슴에는 폭풍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도원 안쪽에서 천천히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무겁고 낮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세 남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이 땅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 태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눈물을 훔치며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녀 문민자는 마지막으로 세 남매를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땅이, 그 돈이 당신들의 목을 조를 겁니다. 세 남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종소리만이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예고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시골길조차 그들의 마음처럼 끝없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수의 치매가 갑작스레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간호사의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대. 곧 아버지와의 기억조차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해. 영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미예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하지만 영수의 눈동자는 허공만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녀복 차림의 문민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남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집안을 더 짓밟으려고 온 겁니까? 수녀는 잠시 태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영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수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번쩍이며 멈춰있던 시선이 문민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애야. 세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 수녀 문민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그녀가 박순애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널 끝내 배신해서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용서해다오 제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붙들고 있던 죄의 고백처럼 들려왔습니다. 수녀 문민자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흔들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답해야 할 일이지요. 세 남매는 그 장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눈을 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의 숨소리가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세 남매는 놀라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영수의 시선은 끝내 문민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자야, 미안하다. 그리고는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울음소리와 종소리 같은 침묵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녀 문민자는 눈을 감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지요.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영수가 눈을 감은 뒤 거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땅의 서류와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이 우리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빼앗아 만든 집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을 진 거야. 이제는 돌려드려야 해. 영미가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땅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 돌려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가 기도하는 곳, 수녀님이 계신 성당에 드리자. 태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도장을 바라보다 결국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더는 이 땅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피 흘리며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날 세 남매는 땅을 팔아 얻은 돈을 모두 성당에 기부했습니다. 수녀 문민자는 조용히 그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욕심을 버렸군요. 그 선택이 결국 당신들을 살릴 겁니다. 며칠 뒤 성당 안에는 작은 현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사랑과 화해의 터전. 그 아래에는 이름 없는 기부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의 아이들이 그 앞마당에서 뛰놀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나누며 웃음을 짓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세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미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버지도 조금은 편히 눈을 감으셨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다 씻을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은 갚을 수 있었어. 태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가족으로 남자. 세 남매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죄와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누군가의 희망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세 남매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또 언젠가는 그 비밀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이 떠오르는 지인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오디오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